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무기고 시간이네요. 네, 국제 방산시장에서 K9 자주포의 성공 신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이었죠. 루마니아가 K9 A1 54대와 K10 탄약 운반차 36대 그리고 탄약을 합쳐서 총 1조 3천억 원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10월 14일 미 육군은 ERCA, 이게 사거리 연장형 곡사포 개발 사업인데 이 개발 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속하게 155mm 자주포를 확보하고자 SPHM, 즉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청된 5개의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K9A2 자주포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간 우리 K9에 최근 튀르키예와 중국이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무슨 자신감에서 이들은 이럴까요?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여전히 잘 나가는 K9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도전하는 튀르키예와 중국 신형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K9이 미국 자주포 후보라고 하셨거든요. 네, 미국 현지 여론을 봐도 5개 후보 중에 우리 K9A2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초청된 5개 후보 중에서 4개가 차륜형 자주포인 것과 비교해 유일하게 우리 K9A2가 궤도형 자주포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SPHM 사업이 기본적으로 궤도식 M109A6 팔라딘 자주포를 대체 및 보강하는 사업이므로 동일한 궤도식인 K9A2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점은 다른 궤도식 자주포가 완성형인 것과 비교해 K9A2는 2027년에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1월부터 개시될 시험평가에서 신뢰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요, K9A2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으며 2027년이란 개발 완료 시점이 군이 법적으로 규정한 테스트 과정을 모두 종료하는 시점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는 2026년 이전에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 육군이 궤도식 자주포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K9 시리즈 자주포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사실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궤도식 자주포 시장에 진입하고자 튀르키예와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전자들은 어떤가요? 먼저 튀르키예부터 한번 알아보죠. 널리 알려졌듯 K9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된 곳이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요, K9에 약간의 개조를 적용해 개발한 푸트나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죠. 당시 우리나라는요, 한국형 무기의 최초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K9 자주포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 대부분, 무엇보다도 K9용 CN98 155mm 곡사포 체계 기술을 모두 튀르키예한테 전수해줬어요. 그런데 튀르키예는요, 푸트나를 자국산 자주포로 적극 홍보하면 물론 푸트나의 수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K9 자주포에 가로막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마니아 차기 자주포 사업 당시에도 K9 자주포와 경쟁한 모델 중에는 튀르키예의 푸트나2 자주포가 있었죠. 또한 튀르키예가 최초로 푸트나 수출을 노렸던 곳은 아주 절친한 동맹국인 아제르바이잔이었습니다. 2001년에 36대를 수출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독일은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수출용 푸트나 자주포에 사용할 MT881 엔진의 수출도 금지가 되었죠. 그 사이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는요, 유럽 시장에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북유럽의 선진국인 노르웨이가 K9을 선정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요, 튀르키예보다 노르웨이 수출이 더욱 중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왜냐? 최초의 수출국인 튀르키예 경우에는요, 크루즈족 학살 문제로 튀르키예가 독일제 PZH-2000을 도입하지 못하자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K9이었기에 그다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답니다. 이와 비교해 노르웨이는요, 비교적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 부국이었고 투명한 무기 획득 체계로 유명한 북유럽의 선진국이었죠. 그래서 그 누구도 노르웨이의 선발 과정에 대해 불신하지 않은 상황에서 K9은 무려 PZH-2000과 경쟁에 당당히 승리한 겁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우수한 무기라는 소문이 퍼졌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K9이 북유럽 시장을 평정한 사례나
호주가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의 양대 후보로 레드백을 선정한 배경엔 노르웨이에서의 승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흥미로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자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당시 한화 에이로스페이스는요, 노르웨이 군 관계자에게 K9 자주포에 대한 객관적인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군은요, 이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요. 루마니아군 관계자를 상대로 K9 자주포의 내구성, 사거리, 작전 수행 능력, 가성비 면에서 우수하다고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같은 나토 동맹국, 그것도 뇌물 따위가 통하지 않는 노르웨이군의 객관적인 설명을 듣고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입 사업으로 이어지게 됐죠. 사실 노르웨이는 우리 K2도 도입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오파드 2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아마 이런 걸 마련했던 것 같아요. 튀르키예 푸트나가 수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럼 현재 푸트나는 어떨까요? 카타르가 푸트나를 선택했다는 기사가 2019년에 있었지만 실제 도입 및 배치되었다는 소식이나 사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카타르가 푸트나를 도입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바레인이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카타르의 국경과 해상 통로를 봉쇄했었습니다. 근데요, 이 봉쇄 당시에 유일하게 튀르키예가 카타르에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줌과 동시에 봉쇄 라인을 뚫고 보급을 실시해줬죠. 당시 카타르가 봉쇄된 이유가 뭘까요? 카타르 왕세자가요, 자신의 아버지가 해외에 나간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전통적인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던 사우디, UAE, 바레인의 입장에서는 천하의 후레자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UAE, 바레인의 봉쇄 작전이 시작됐고요. 하지만 이 봉쇄 작전은 튀르키예 방해로 무산되었죠. 튀르키예는 카타르를 옹호한 덕분에 푸트나 등의 무기 수출 기회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내부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막대한 무기 수요, 특히 전차와 자주포 수요를 가지고 있어요. 더욱이 사우디가 한때 튀르키예가 개발한 알타이 전차, 그러니까 K2 흑표전차 기술을 받아서 개발된 이 알타이 전차 1000대를 주문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우디가 튀르키예제 무기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요, 아쉽게도 독일이 사우디에 대한 MT-883 엔진 판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업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당시만 해도 사우디와 튀르키예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카타르와 동맹을 체결함에 따라 아랍 군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랍 군주들은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이 바로 명예와 자존심이에요. 즉, 튀르키예는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그럼 정치적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푸트나 자주포의 성능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 현대 위아 관계자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측의 요청에 따라 푸트나 자주포가 사용할 155mm 포신 40개에 대한 약실부 크롬 도금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 위아가. 그런데요,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가 튀르키예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약실부 크롬 도금 기술을 분명히 넘겨줬거든요. 현대 위아 관계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이 기술을 전수해 줬는데 놀랍게도 이 기술이 남아있지 않아서 자신들도 굉장히 의아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아무튼 튀르키예는요,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 위아에게 약실에 대한 크롬 도금을 위탁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 사실이 밝혀집니다. 현대 위아는 푸트나용 약실에 대한 크롬 도금을 위해 이 포신에 대한 물성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신은 뭐겠어요? 튀르키예가 생산한 포신이겠죠. 우리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런데 우리 한국군이라면 납품을 거부했을 정도의 포신의 강도와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튀르키예의 K9 자주포 포신 기술을 그대로 전수했지만 아무래도 튀르키예의 중공업 산업 기반이 부족해서 제대로 품질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튀르키예가 어떠한 삽질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튀르키예인들의 자랑과는 달리 푸트나는 결단코 K9 자주포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우리 K9의 도전장을 낸 중국은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중국의 신형 자주포가 있나요? 중국의 신의 자주포 PLZ-05
B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PLZ-05A 자주포가 충분히 한국의 K9 자주포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다 강력한 PLZ-05B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주포 시장을 평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참, 개소리도 참신하죠. 중국의 이러한 주장 배경에는요, 현재 중국군이 운용 중인 PLZ-05 자주포가 초탄장전 상태를 기준으로 분당 10발, 비장전 상태에서 분당 8발, 초탄장전 상태 기준 속사 시 15초 내 4발이라는 매우 빠른 발사 속도를 이미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과연 이것이 중국의 허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사실이에요. 이 PLZ-05 자주포는요, 198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러시아제 2S19 무스타 자주포의 고속 자동장전 장치의 기술을 도입해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를 실증한 상태입니다. K9 자주포의 발사 속도가 분당 6발, 현재 개발 중인 K9A2 자주포도 분당 9발이 목표인데요. 중국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분당 10발의 속도를 달성했을까요? 중국은 1998년부터 PLZ-05A라는 신형 자주포 개발 사업을 시작했고요. 개발 목표는 무려 독일의 PZH-2000급 성능의 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 요구로는 최신 자주포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 러시아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견제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활용 198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러시아의 최신 2S19 자주포의 자동장전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2S19 자주포의 가장 큰 특징은요, 포탑 집중형 구조라는 것이죠. 미국의 M109 계열 자주포나 한국의 K9 자주포는요, 처음부터 자주포용으로 개발된 전용 차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장전 장치의 포탄이 포탑과 차대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죠. 이와 비교해 2S19 자주포는요, T-70이나 80 전차의 차체를 그대로 빌려와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탄약과 자동장전 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대형 포탑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이런 구조를 사용하면요, 자주포 전용의 차대를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발 비용과 군수 지원 면에서 유리합니다. 2S19 자주포는 대형 포탑 안에 무려 50발의 탄약과 컨베이어 벨트 타입의 포탄 자동장전 장치를 통합시켜 놓았고요. 이는 부수적인 장점을 발휘할 수 있죠. PZH-2000 자주포처럼 차체 바닥에 포탄 장전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닌 포탑 안에 155mm 곡사포와 컨베이어 벨트 타입 자동장전 장치가 수평으로 그것도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장전 체계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기에 추가해 2S19 자주포는요, 독특한 장약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방의 자주포들이 약포용 장약이나 완전히 연소되는 모듈식 장약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2S19는요, 무려 황동재 탄피에 담긴 추진 장약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실 미친 짓이에요. 소총같이 황동재 탄피를 사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2S19 자주포나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PLZ-05A 자주포도 무려 황동 탄피에 담긴 장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크기만 커졌을 뿐 사실상 소총탄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인 M101 계열 105mm 곡사포도 황동재 탄피에 담긴 장약을 사용하고요. 그 덕분에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10발, 사실 약간 위험을 각오한다면 분당 15발도 가능합니다. 이 곡사포의 발사 속도는요, 약실의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약실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장약을 집어넣는 순간에 폭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약실 온도에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요, 이 금속재 탄피 안에 장약을 집어넣을 경우 1차적으로 금속재 탄피가 뜨거운 약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면 물론 열 전도도가 우수한 금속재 탄피가 열을 분산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약실이 상당히 가열된 상태에서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속재 탄피는 아주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서방 측에서는 105mm 곡사포까지만 금속재 탄피를 사용했고요. 155mm 이상은요, 전부 밀가루 포대와 같은 약포 장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종이 외피를 사용하는 모듈식 장약을 사용하고 있죠.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서방 수준의 최신 모듈식 장약 기술이 부족했고요.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면 금속재 탄피의 중량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2S19가 이제 이 공산주의 시절에 소련에서 개발했었거든요. 아무튼 이 사회주의국가라는 특성상 경제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아주 속 편하게 고가의 금속재 탄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적으로 금속재 탄피는 표피가 아주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안전장치의 활용이 아주 용이하죠. 아무튼 이들의 장점을 합쳐서 2S19는 분당 8발, 중국 PLZ-05A는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황동체 탄피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서방의 최신 자주포들은요, 모듈형 장약을 사용해서 사거리에 맞춰서 1호부터 6호 장약을 결합함으로써 넓은 사거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금속재 탄피의 경우 사전에 포격거리를 맞추어 금속재 탄피 안에 장약을 세팅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사격에 맞춰서 장약을 세팅해 줬는데요, 갑작스럽게 가까운 거리에서 적군이 나타나면 제대로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죠. 이들 한계점 때문에 중국의 PLZ-05A 자주포가 자랑하는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를 군사 전문가들은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는 신형 자주포 사업을 진행하면서 러시아제 2S19 자주포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비교 평가했는데요, K9이 기동력 면에서 2S19를 압도하면 물론 화력 면에서도 양 자주포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8발 이상의 발사 속도를 가진 2S19의 화력 체계가 인정받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PLZ-05A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보아 개발하신 안헌식 박사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삼보아 얘기하기 전에요, 박사님 장인 어르신도 좀 사연이 있다고 좀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제 장인어른은 이제 독립운동가셨어요. 아, 독립운동하셨어요? 항일 독립유공자인데, 네. 고등학교 1학년 장인어른이 8명이 이제 하구 동인회를 조직을 해서, 네. 조선 총독을 간부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아, 네네. 그걸 마지막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답습하다가, 네. 한 명이 체포가 돼요. 아하. 한 명은 체포됨으로 인해서 일행 전부 다가 잡혀가지고, 네. 헌병대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문을 받았어요. 그 고문받았던 그 부유증으로 인해서 평생을 불구로 불편하게 저는.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님 가르침이나 자기는 살아오신 삶이나 이게 맥락이 같아요. 네. 그래서 50세 전후에 거의 암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네. 갱년기 장애나 네.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이것도 큰 차원에서 애국이라고 네.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의한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각종 질병을 없애는 방법을 이렇게 저희가 삼보아라는 제품으로 출시하게 됐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삼보아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이 투입을 못하냐?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비싸서 못하는 거죠. 진세로사이드 RG3나 RA2의 순도 98% 이상짜리는 1g 포함만큼 네네. 구매하려고 했을 때 네. 약 10만에서 15만 달러를 달라고 견적이 왔다. 10에서 15만 원이 아니라 15달러군요.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억 5천, 2억. 2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워낙 비싸니까 그래요. 이제 그거를 우리 생명과학 기술로 첫 번째 산삼을 이제 배양을 하고. 네. 이제 원가를 낮췄죠. 계량 배양하고. 네. 두 번째 낮췄죠. 네. 세 번째. RG3라고 하는 RA2라고 하는 이 파켓 물질은 네. 다당 철학과 진행 과정에서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네네. 그 방법을 또 찾은 거예요. 이 RG3의 함량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올려놓은 기술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삼보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어떤 분이라도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을 드셨을 거고 지금까지 드셔보였던 어떤 제품보다 네. 이 제품 구매하셔서 한 포를 네. 입속에 딱 넣는 순간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게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드셔보셔야 느낄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네. 지금 한국 유해몽산 사회 소외계층 약자들을 위해서 네. 이 삼보아 판매 금액의 일부를 또 기부도 하고 있으니까 네. 건강도 회복하시고 네. 또 사회 어려운 사람들 좋은 일도 네. 함께 이렇게 참가하는 길이 되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이 함께 좀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박사님 모시고 정말 전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 계속 먹으려고요. 진짜요. 네, 여러분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